이제 쌍둥이 연구와 그 흡연 문제에 대한 연구 개요입니다. 역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셔가 제안한 방법이죠. 이건 돌과 힐의 그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 자료는 이미 제공이 되어 있었는데 피셔가 날카롭게 지적을 하니까 두 분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꿀먹은 덩어리가 됐던 그런 얘기. 그리고 이 자료들은 1958년도 네이처지에 위아래가 다 이제 연속된 연구다. 이게 108쪽에 나와 있고 하나는 이제 596쪽에 피셔가 이제 계속 시리즈로 실던 글에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옮겼는데 우선 위의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다 더해보세요. 51쌍입니다. 이란성 쌍둥이는 자 더해보시면 17, 16에서 33쌍. 근데 흡연식 습관이 아주 닮은 사람들이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는 33쌍, 이란성 쌍둥이 중에는 11쌍. 즉 일란성 쌍둥이들의 닮은 비율이 33대 33 나누기 51이 3분의 1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죠. 이게 흡연이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는 그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닮지 않은 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고 닮지 않은 비율 한번 보세요. 이건 또 굉장히 낮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596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 그 53쌍, 자, 요걸 합치면은 53쌍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 18명에 대해서 또 그 흡연 습관을 갖다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일란성 쌍둥이는 53쌍 중에 44쌍이 닮았고 이란성 쌍둥이는 그 반밖에 닮지 않았다. 역시 이 닮은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논지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 자료가 좀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일란성 쌍둥이들을 다시 세분합니다. 어려서 같이 산 경우하고 헤어져 산 경우하고 둘로 나눠서 같이 산 경우가 전부 27쌍이 관찰됐고 헤어진 경우가 26쌍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헤어졌거나 같이 살았거나 어때요? 비율 비슷하지 않습니까? 23 나누기 27이나 21 나누기 26이나 그 비율이 비슷합니다. 즉 헤어져 살더라도 흡연 습관에 있어서는 이게 유전적으로 닮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 또한 흡연 습관의 유전적 특징을 입증해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피셔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피셔는 또 어떤 문제를 또 제기하냐 하면은 그 돌렌 힐의 그 회고 연구 그 1500명 얘기 기억나죠? 제가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고 하는 게 그 숫자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폐암군 또 637, 대조군 621명에서 1300명밖에 안 되는데 둘 다 합해서요. 전체 1500명씩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확한 기록이 이제 저한테 없으니까 뭐 더 알 수가 없는데 그 도렌 힐의 그 회고 연구에서 어떤 질문을 던진 게 있냐면은 당신 그 흡연 습관 중에 담배 연기를 목으로 들여 마시느냐, 즉 흡입을 하느냐, 연기를 흡입을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나중에 그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에는 빠지는데 놀랍게도 폐암 환자 중에서 흡입자의 비율이 오히려 낮게 관찰됩니다. 그렇다면 담배를 피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똑같은 논리로 오히려 담배 연기는 흡입을 권장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폐암 환자 중 흡입자의 비율이 오히려 낮게 관찰되더라. 이건 뒤에 자료입니다. 그럼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면서 일단 피면은 담배 연기는 마셔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다시 살펴보죠. 하루 흡연량 하나에서 4개 피, 5에서 14개 피.
그 다음에 무의식계피 이상이 엄청 꿀초들이죠. 그 다음에 폐암 환자군 637명인데 그중 3.8%에 해당하는 24명이 이렇게 조금 소량을 피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5명, 이게 쭉 이제 뭐 32.7%, 637명 중에 32.7%인 208명은 요 정도 피고, 그 다음에 30.8%인 198명은 15개피에서 24개피. 꼴초, 그러니까 그 637명 중에 7.1%를 차지하는 45명은 거의 50개피 이상을 피우더라 하는 얘기죠. 그럼 폐암군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제 기준을 좀 정하겠습니다. 15개피 이상을 좀 그 과다 흡연자라고 이제 봤을 때, 폐암군에 속한 사람으로서 과다 흡연자의 비율은, 자,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3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합하면 그게 63.6%가 됩니다. 반면에 대조군은 같은 기준으로 그 15개 비상을 피운 사람 보면은 32.3, 19.0, 3.7을 더해서 이걸 더하면 55%가 됩니다. 55.0. 즉 폐암 환자군들 중에서 과다 흡연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더 잘 걸린다는 그런 주장을 펴기 딱 좋은 데이터인데, 이거 역시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인과관계적인 주장은 좀 하기가 힘들죠. 게다가 이거는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니까 더 이제 자료 신빙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퍼센티지의 의미를 좀 잘 그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637명 중에 24명, 그것이 3.8이라는 얘기고요. 그 의미는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는 것을 잘 기억해 보시면 폐암 환자군 중에서 담배를 이만큼 피는 사람의 비율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폐암 환자를 관찰하고 그 중에 그 흡연 습관을 물어봤죠. 그 중에 담배를 이만큼 피는 사람의 비율이다. 그런 의미로 3.8%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아래 표는 위 피에서 조사한 또 다른 특성, 그러니까 흡입 여부로 이제 나눠본 겁니다. 그 중에서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폐암 환자군에서는 그 29.2%에 해당하는 7명이 흡입을 하고, 대조군 중에서는 38명 중에 44.2%에 해당하는 17명이 담배 연기를 흡입하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까요? 자, 폐암군 24명, 한 개 피해서 4개 피, 24명 중에 7명이 마시면서 코로가 아니라 목으로 담배 개피를 넘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대조군에서는 그 38명 중에 17명, 그게 이제 44.2%가 되겠죠. 이 이제 담배를 이제 목으로 또 넘기더라. 비율이 어느 쪽이 높습니까? 문제는 이게 더 높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자, 과다 흡연자 쪽에 이제 한번 가봅시다. 굳이 비교를 안 해도 어느 층에서나 다 대조군이 더 높습니다. 대조군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를 한번 돌려보면은 이 67.9%가 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특히 자료 하나를 특정 자료를 한번 보고 나면 폐암 환자군 그 196명 중에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사람이 133명. 그래서 그게 67.9%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대조군에서는 201명 중에 157명, 이게 78.2%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폐암군보다 이제 대조군의 담배 연기 흡입자 빈도가 훨씬 더 높으니까 마치 이왕 필려면 담배 연기를 흡입해라 하는 식의 황당한 결론이 유도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피셔의 주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29.2는 어떤 의미였고 44.2는 무슨 뜻하는 건지 그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피셔나 브록슨의 반론이 상당히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결국 관찰 연구의 요건과 해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갑니다. 자, 서전 제너럴스 워닝. 서전 제너럴 하면 우리말로는 미국의 공중 위생국장 이 정도로 아마 번역하면은 무리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나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통한 증거들이 점점 쌓이게 됨에 따라 미 보건성에서는 1963년도에 위원회를 하나 결성하게 됩니다. 10명의 전문가, 그 중에 이제 통계학자로는 당시 하버드 대학에 있었던 윌리엄 코크란이 참여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걸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계속 얘기를 하죠.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채택한 주요 증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동물 실험, 그 다음에 둘째는 임상 및 해부 소견, 셋째로 수많은 프로스펙티브 스터디 보고서. 이 내용은 딴 데보다도 실제 담배 회사로 그 말보로 파는 그 필립 모리스에서 그 홈페이지에 실려놨습니다. 거기 이제 가보면 이제 서전 제너럴스 리포트라고 해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그런 동물 실험에서 담배로 인한 폐 조직의 손상이 확인이 되고 동물들 혈관에도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제 물론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은 거니까 아주 좀 불쌍한 동물들이죠. 또한 임상적으로나 또는 해부 소견으로나 담배를 많이 피다 죽은 사람하고 안 피다 죽은 사람들을 해보해 보니까 흡연자들의 조직에서 많은 손상이 관찰이 된 겁니다. 이 밖에도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나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들이 또 많이 나왔는데 이 전부 다 아주 묘할 정도로 도렌힐 또는 해먼드 앤 혼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과다 흡연자들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뭐 20배 이상 높다. 이런 얘기들이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흡연량이 늘어나면 또 발생률도 증가하더라 하는 걸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결정적으로 채택을 해서 1964년 서전 제너럴 리포트에 결국 폐암이나 심장질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폐암이나 심장질환 원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요 밑에 나오는 경고문을 채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brief summary라고 해서 거기 붙어 있는데 cigarette smoking is a health hazard. 그러니까 그 건강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서 미국에서 충분히 레메디얼 액션 그 치료를 위한 그 조처를 취해야 된다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스모킹. 미국은 조금 점잖은 게 아니라 좀 약합니다. 스모킹 may cause 렁 캔서 등등등 이렇게 나오죠. 렁 캔서 등등등. 그러니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보니까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호주에서는 causes, 캐나다도 causes.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른 얘기로 이제 저희가 통계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걸 뭐 스팀슨 패러독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위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얘기입니다. 흡연과 수명. 영국에서 1972년, 74년 사이에 큰 조사 연구를 하나 수행하고서 20년 뒤에 추후 조사를 했습니다. 팔로업 스터디를 했는데 묘하게도 그중에 이제 당초 조사했을 때의 흡연자가 582명 그리고 비흡연자가 732명이 있었는데 흡연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은 24%, 비흡연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은 31%. 오히려 비흡연자들의 사망률이 더 높아서
비흡연자들의 사망률이 더 높아서 장수하려면 흡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결론을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된 겁니다. 이 흡연자들 생존율이 더 높으니까 이거 좀 황당한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됐는데, 이런 종류의 조사에서 꼭 따져봐야 되는 이제 소위 이제 confounding factor,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3의 요인, 제3의 요인 하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인 이외에 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조사에서는 이렇게 잘 등장하는 변수가 바로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 당시 연령으로 한번 이제 나눠본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조사 당시에 65세 이상인 사람들, 65세 이상인 사람들, 즉 비흡연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비흡연자가. 근데 그 조사 당시에 65세 이상 인구는 뭐 52명? 뭐 몇 명이겠죠? 49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당시에 이미 굉장히 많이 살고, 아마 흡연자들은 그 전에도 이미 다 죽어서 별로 몇 명 안 남았었던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조사 당시 65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20년씩이나 이제 팔로우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연령군에서도,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연령군에서도, 여기 이제 잘려버렸네. 어떤 연령군에서도 자, 이거 보실까요? 흡연자 그룹하고 이걸 비교한 거에서, 여기 흡연자 그룹이 더 사망률이 높고, 45세, 64세 그룹에서도 흡연자들의 그룹이 더 높죠? 그다음에 당연히 65세 이상 그룹에서도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엄연히 1%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 이미 그 흡연자들은 몇 명 없더라. 그 전에 아마 다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자료죠. 비흡연자의 20년 후 생존율이 더 높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심슨 패러독스에 적합한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대략 관찰 연구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깊은 얘기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관찰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규명이 매우 애매모호해진다는 것으로, 관찰된 사실에 대해서 팩트하고 이제 그 비약된 결론, 그걸 비약된 결론, 이걸 잘 구별하는 것을 교훈으로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나 살펴본다면, 이미 앞에서 이제 실험을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관찰 연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사 연구의 한 파트로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 요약, 그 다음에 자료 분석, 이렇게 넘어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